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시가총액 400조대에서 유지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이 오히려 세일 기간 아닌가. 글로벌로 봤을 때 상대 가치 평가를 해보면은 네. 예, 시총은 훨씬 높아야 됩니다. 회계사님과는 지난번에 김작가TV에서 이제 저희가 재무제표라든가 사업보고서 이제 보는 법 여러 네. 가지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아서 그때 라이브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라이브도 했었고 좋았어요. 네, 사람들이 강동신 회계사님 또 언제 네. 나오시냐 우리 재무회계 교육이 필요하다 정말. 그래서 네. 오늘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좀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기업 정보가 이제 막 공시가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죠? 네. 공시가 3월 달에 네. 계속 올라왔고 네.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어요, 이미. 네. 마감이 됐고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월에도 나오긴 하는데 네. 상장사는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나오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예, 공시가 지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공시- 실적이라고 하면 어느 실적이 나온 거죠? 2021년의 전체 실적이고 물론 우리가 실적은 매출 얼마다 이익 얼마다를 봤어요. 네. 봤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 보고서가 공개가 된 거죠. 사업 보고서가 1년치가 이제 나오는 시점은 언제인 건가요? 보통은 이제 3월 15일 전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3월 15일이면 그 전에는 어디서부터 3월 15일까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네. 12월 31일 날 딱 결산이 끝나도 그렇죠.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마감을 해야 정리하는- 되니까. 정리하는- 마감을 하고 회계감사 받고 네. 이거를 또 이사회나 주주총회 때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하고 나서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괜찮다 하면은 이제 외부로 오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2월 30일 끝나고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네. 나오는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보통은 3월 달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다 밟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월 8일 날 나왔어요. 3월 8일 날 나왔기 때문에 네. 빨리 나온 편이죠. 보통은 3월 14일 날 막 올라와요. 3월 네. 14일, 15일 날 막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본다라고 네. 했을 때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알고 그 다음에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아니 비즈니스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비즈니스가 먼저다. 먼저죠.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네.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를 말 그대로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서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업 보고서의 핵심은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업데이트가 돼서 내용을 공개하고 그거를 요약한 그릇 담아서 그게 정보예요. 네. 그게 재무제표예요. 결국은 비즈니스가 있고 재무제표가 있으면 이거를 각각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게 정보기 때문에 네. 이 회계 정보를 보면서 비즈니스를 또 바라보셔야 되고 또 회계 정보를 보면서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 동떨어져서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보면서 또 회계 정보도 보시고 네. 이 훈련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게 3월 기준, 지금 우리가 4월에 녹화하고 있지만 이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라는 게 가치잖아요. 네. 가치. 이제 가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이 시가총액을 마켓캡이라고 하죠. 이 시가총액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는 잘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기업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순위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순위 보시면은 1위가 애플. 근데 금액을 보면은 3,240조 원. 여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율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3,240조 원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 우리나라 같으면 S-오일이 주주가 아람코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 영향력이 끼치고 있죠. 그 기업들에. 그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람코가 상장하면은 애플도 그냥 훌쩍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애플은 더 뛰어넘었어요. 대단한 회사인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쭉 내려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회사가 TSMC라는 회사가 있어요. TSMC. 예. TSMC가 보통 말하는 이제 파운더리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주문 생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방식의 생산에 TSMC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삼성전자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TSMC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시총이 얼마냐?
654조. 654조예요. 10이네요. 10위예요. 전 세계 10위.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안 보이죠.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가. 네네네. 삼성전자는 자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 쭉 내려가서 시총이 이 당시에 480조 원. 예, 480조 원입니다. 그 텐센트랑 알리바바 사이에 껴있네요. 지금 보니까. 왠지 뭐 중국 사이에 껴있는 느낌이 또 드네요. 그 위에 또 미국이 있고. 예, 묘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인데 삼성전자가 저평가됐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같이 놓여 있잖아요, 지금. 예,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되면 지금이 훨씬 더 높은 가치에 평가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이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봐도 딱 느껴지지 않아요? 예, 순위권은 다. 다 뭐 미국, 중국.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가치인데 이 가치는 시장 가치죠. 근데 오늘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를 우리가 파악하자. 내재까지 파악하자. 어떤 걸 통해서 자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네네. 기준점은 비즈니스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정보를 요약한 재무제표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시장 가치도 물론 간접적으로 보겠지만 내재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내재 가치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과연 얼마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프라이스는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우리가 지불하고 사는 그 주가라고 보면 돼요. 시장 가치. 페이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페이하는 거냐. 근데 밸류는 얻어가는 거거든요. 얻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매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장 가치보다도 내재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매도해야죠, 빨리.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시장 가치보다 내재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매수해야죠. 매도하는 거를 숏 포지션을 취한다. 그리고 매수하는 걸 롱 포지션을 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롱,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게 결국은 나도 모르게 시장가가 있으면 내재 가치를 나도 모르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오늘 연습을 해보자.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공부가 될 네.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종목을 찍어주고 이런 건 없지만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우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수준을 높이자. 우리 김 작가 채널에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수준이 높잖아요. 좋습니다. 한 단계 더. 바다로 나가봅시다. 네. 이제. 베조스가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네요. 베조스가 나온 이유가 아까 전에 아마존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었어요. 아마존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런 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런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분은 아무도 또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아마존이 취득하거나 이 주식을 아예 아니면은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나와요. 여기 왼쪽이 보면, 아마존이 네. 계열사 같은 건가요? 예, 계열사죠. 오른쪽이 네. 베조스가 투자한 회사라고 예.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여러 회사가 나오는데 아마존이 꼭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홀푸드가 나오죠. 여기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도 있는 거고 그리고 투자한 회사 중에 이 회사 눈에 띄죠? 트위터죠. 네. 예, 트위터도 갖고 있고 그리고 블루 오리진은 이제 우주 여행하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간접적으로 베조스가 하는 거고 워싱턴 포스트를 갖고 있어. 오, 언론. 언론사인데? 예, 언론사를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언론사들이 대기업 계열 언론사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어색한 건 아닌데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제국, 어떻게 보면 베조스의 제국이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적어놨는데요. 비즈니스를 볼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갑자기 등장해서 당황하셨죠, 지금. 네네. 이게 뭐냐면은 넷플릭스의 네. 사업 보고서를 애뉴얼 리포트고 미국에서는 10K, 10번 보고서. 10K니까 K는 1년짜리고 10Q면은 분기 보고서인데요. 10K 보고서에 나온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비즈니스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항상 기업 가치는 미래에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냐라는 현금 흐름에다가 리스크를 가지고 확실성이 있냐라는 걸 보거든요. 네. 그럼 리스크를 잘 봐야 되는데 그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리스크 요인 중에 뭐 코비드 관련한 리스크도 있을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뭐 다는 안 보여드리지만 뒤에 보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 아마존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리스크가 나와요. 넷플릭스가요? 넷플릭스가. 자,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가 왜 아마존 의존도가 높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아마존이 조금만 정책을 바꾸면 망하는 회사예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은 넷플릭스는 자체 플랫폼 아닌가요? 자체 플랫폼인데 거기에 쓰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AWS라는. 예.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그것도 리스크로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아마존이 넷플릭스를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소송도 걸리고 난리도 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을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로 이 뒤에 보면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연계된 산업이고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공부가 되는데 이때 이제 비즈니스 봤잖아요. 그럼 이제 회계 정보로 바로 이어서 볼게요.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미국 주식을 정보를 얻겠다. 물론 이제 언어야 영어지만 정보를 얻겠다라고 하면은 무료 사이트로 아주 제가 추천드려요. 예, 야후를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야후 파이낸스는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인터넷 연결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뭐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처럼 뭐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면은 여러 회사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정보를 볼 수 있고 여기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약자를 많이 쓰는데 이게 티커라고 하는 약자를 쓰는데 AMA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고요. 뭐 시가총액이 있는데 빌리언이 아닙니다. 예,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저는 파이낸셜스를 봤어요. 재무 정보를 가서 본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토탈 레비뉴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이에요. 제가 뭐 지금 이걸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아마존이라는 회사 다 알죠? 근데 아마존이 저렇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어. 베조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은 얼마인가 생각을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얼마 정도 되지? 이 정도는 감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기업 정보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1,000 기준이죠. 네, $1,000 기준이니까 4,998억 달러입니다. 네. 이게 또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너무 금액이 크니까 네. 감이 안 오잖아요. 자, 가서 볼게요. 우리나라 돈을 보니까 572조 원이 매출이네요. 아마존이. 1년 매출. 1년 매출. 2021년. 근데 그 매출에 상승하는 걸 보면은 2,328달러, 네. 2,800달러, 그다음에 3,600달러, 야, 이 큰 회사가 이렇게 4,600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원래 회사가 대기업이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은 둔화되죠. 둔화될 예, 수밖에 둔화되죠. 근데 그런 제국을 구축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또 주목할 거는 항상 성장성과 수익성, 성장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또 가져가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급성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인컴도 물론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은 매출 상승하보다는 느낌 또 이익률 자체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아요. 아마존이. 그렇죠. 이 아마존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확장하면은 더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지금 스테이지가 어느 스테이지냐 이것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작년에 매출액, 연결 기준 매출액 얼마였을까요? 2021년. 60조, 뭐 70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매출액이었나요?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59조. 그러니까 60조가 그게 영업이익이고 네. 매출은 279조 원. 매출이.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22년은 300조 원을 넘길 거예요. 넘길 건데 역대 최고거든요. 네. 300조 원 매출액이. 근데 아마존이 지금 572조 원. 물론 같은 업종은 아니에요. 같은 업종은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 다 다르지만은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네. 회사들을. 자,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이제 4,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500조가 넘었어요. 512조 원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400조 원이 넘었어요. 자산이 400조 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을 잡고 회사를 봐야 된다. 근데 그 감을 잡을 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정리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IR 자료를 꼭 보셔야 된다. IR 자료, Investor Relations, IR 자료. 우리가 IR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IR 팀도 있고, IR 행사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정작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IR 자료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성을 하면서. 저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반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 카카오 주식 어떻게 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네. 예.
뭐 더 투자하실 수도 있고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번에 우리가 라이브 채팅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봐야 된다. 공부를 하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회사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보겠습니다. 2021년 4쿼터 4분기에 나온 자료죠. 귀엽죠? 근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라고 여기도 이제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생태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생태계가 일단은 톡 비즈니스가 중심이 돼 있죠. 톡 비즈니스 중심이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이쪽 컨텐츠 보니 게임, 엔터테인먼트, 예, 뭐 카카오 페이지도 들어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금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쪽은 또 투자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신사업이 있는데 모빌리티, 카카오 우리 택시 같은 모빌리티도 있고, 그라운드 X가 있네요. 블록체인 기반 있고, 그다음에 브레인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도 있죠. AI 회사에 투자 있고, 작년에 또 투자에 각광을 받았던 다른 데서도 투자가 많이 했던 회사예요. 이제 신사업이니까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최근에 이슈가 됐던 회사가 다 이 핀테크 관련한 핀테크인데 여기 테크핀이라고 썼네요. 네, 뭐 같은 거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있고 지분율이 있잖아요. 옆에 보니까 지분율이에요. 네. 카카오가 갖고 있는 지분율, 이 회사 각각 상장은 했지만은 지분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27.3%, 47.3%를 가지고 여기가 투자를 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슈가 됐던 게 왜 자회사들이 다 각각 상장을 하면서 도약을 하냐라고 하면은 회사 성장기, 아직도 성장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성장기인 회사들은 아직은 수확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논에 물을 대야 돼요. 그래야지 농사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물론 그래도 그 중앙에서 투자를 하고서는 또 증자를 할 수 있죠. 비즈니스 구조상. 근데 여기는 좀 더 빠르게 거기에 맞는 투자자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이 회사. 근데 또 제가 봤을 때 입장으로. 카카오는 이 문어박 시작장에서 그 상장을 네. 네이버는 사실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네이버는. 이게 또 너무 두 개 비교가 되는데 네. 네이버는 하나도 안 하는데 네. 카카오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사람들이 또 반발 심리가 굉장히 많았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딱 한 번만 공부하시면 한 10분 정도 투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0분만 투자하면 카카오에 대한 비즈니스의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 이야기할 때 순서를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서. 예, 비즈니스를 우리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한번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번 공부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회계 공부하기 전에 공시정보 보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프레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저는 뭐 자문 업무도 하고 투자 업무도 하고 회계 관련한 업무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를 설명할 일이 많거든요. 네. 근데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딱 이 9가지 모델을 갖고 설명을 다 해요. 네. 예, 이거는 여러분 뭐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나온 툴이에요. 그 워낙 가로로 예, 나온 책이었잖아요. 가로로 나온 책이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잘 정리가 돼 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네. 어떤 맥킨지에서 얘기하는 툴도 있고 여러 가지 툴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대중적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중요한데 네. 먼저 1번. 1번.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볼 때 그 회사가 어떤 고객 세그먼트를 가지고 타겟팅해서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죠. 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하죠? 뭐 시청자들 재미를 위해서 특히 또 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또 덕후 기질이 있는 분들이겠죠? 예, 그런 분들 타겟으로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TV의 고객이 시청자도 되지만은 거기에 방송하시는 분도 고객일까요? 고객이잖아요. 고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고객 세그먼트가 딱 하나의 그 타겟층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시청자도 고객이면서 거기 BJ죠? BJ 분들도 고객이에요. 그러면서 그 BJ 분들은 잠시 또 말씀드리겠죠. 여기 요쪽 핵심 파트너이기도 한 거예요. 고객이자 파트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순서를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고객 세그먼트. 어떤 타겟을 하고 있냐. 두 번째는 어떤 밸류를 주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밸류 프로포지션. 어떤 가치를 제안하고 있는지. 네. 여기서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를 주냐? 신속 배달? 정답. 아, 맞아요? 정답이죠, 정답.
그러니까 단순하게 쿠팡이 물건을 그냥 판매하는 플랫폼이 그거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신속 배달 그 적시성, 네. 이 로켓 배송이 만족을 상당히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편의성 이런 게 이제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애플의 스마트폰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똑같은 스마트폰을 제공하지만 주는 가치가 달라요. 그렇죠? 삼성전자 우리 갤럭시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뭔가 기능적인 부분, 뭐 AS라든지 그런 거를 좀 관심이 많으시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디자인, 감성적인 게 있고 뭔가 약간은 그래도 더 힙스터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훨씬 또 팬도 문화가 강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주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가치 평가의 핵심 가치 요소가 뭐냐. 이 기업의 이 비즈니스에 그거를 키 밸류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키 밸류 드라이버. 키 밸류 드라이버가 뭔지를 여러분이 기준점으로 삼고 회사가 이제부터 활동하는 걸 다 거기에 대입해 보세요. 이 회사는 키 밸류 드라이버를 건드리는구나. 회사가 가치를 주는 거를 건드리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은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회사는 뭐 회장님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뭐 계열사 이렇게 문어발식 전혀 아니잖아요. 그 키비의 밸류 드라이버가 아니죠. 가끔 가다가 회사가 저 회사 왜 저런 일을 하지? 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밸류 창출에 기여를 못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 가치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고객한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죠. 유통하는 거라고 보셔도 좋고요. 어떤 채널, 뭐 모바일 환경에서 하는지 요즘 같으면 옛날 같으면은 접점에서 하는 뭐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팬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객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고객 관계까지 보면은 이 부분,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은 5번째가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레비뉴 스트림을 파악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이 회사는 어디서 돈을 벌고 있지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회사를 투자할 때가 있어요. 이거 놀라운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디서 이익을 내고 있는 거지? 라는 거잖아요. 네. 뭐 광고나 이런 거 수익원이 있겠지만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캡슐 커피 있잖아요. 네네.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같은 캡슐 커피가 기계가 있고 캡슐을 넣어서 네. 가죠. 돈은 뭘로 벌까요? 기계로 벌까요? 캡슐로 벌까요? 이거는 뭐 99% 캡슐일 거라 생각합니다. 캡슐이죠. 생각보다 기계보다는 캡슐은 계속 사야 돼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기계가 비싼가요, 싼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기능 많으면은 네, 그렇지만 가격이 더 비싸지긴 비싸지만 하겠지만. 기계 자체는 비싸지 않거든요. 네. 사실 기계는 많이 깔면 깔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캡슐을 쓸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면은 네스프레소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얼마나 이 캡슐 회전이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질레트 면도기도 그래요. 예. 면도 대보다 면도 날로 돈을 벌죠. 그렇죠, 그렇죠. 또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게 프린터. 프린터도 깔고 톤으로 돈을 벌죠. 소모품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도 그렇죠. 있죠. 이게 어디서 돈을 버는지 그 플랫폼 회사들은 특히 일단 확장 전략을 먼저 쓰고 돈을 어디서 버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언급할 회사는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플랫폼으로 쫙 깔렸죠. 택시부터 쭉 깔렸죠.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버는 것을 건드리는 게 좀 민감하게 건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이런 게 그래서 수익원이 그러면 이게 민감한데 여러 가지 파트너와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민감하게 건드리니까 회사가 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이쪽 이 가치를 주기 위해서 네. 어떤 키 리소스가 있는지, 핵심 자원, 키 리소스는 뭔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 갖고 있는 게 인프라일 수도 있고요. 그 회사 갖고 있는 게 브랜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구 개발 실적일 수도 있고 CEO일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옛날 같은 스티브 잡스, 마윈 같은 CEO의 강력한 비전도 핵심 자원일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하면은 어떤 물류 회사가 물류 인프라를 어떻게 갖고 있냐가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 물류 인프라냐 아니면 최근에는 데이터가 결합된 온라인을 수반한 물류 인프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핵심 자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똑같은 물류 회사고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는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겠죠.
예, 제가 어떤 회사를 이야기하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자원이 뭔지를 파악하시면 그 핵심 활동을 뭐 하고 있는지, 그럼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핵심 자원을 강화하고 얻는 활동이 될 거고, 이게 마케팅 활동일 수도 있고, 연구 개발일 수도 있고, 설비 투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이 활동들이 계속 가치가 가운데 있잖아요. 네. 이 가치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지 이거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가 어딘지, 핵심 파트너는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김 작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핵심 파트너인 거죠. 그렇죠. 예, 핵심 파트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에 채널의 장을 열어준 거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 예, 이거를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회사의 원가 구조입니다. 코스트 스트럭처인데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내가 전부 다 할 거야. 김 작가님이 지금 구글 소속이신가요? 유튜브 소속은 아니시잖아요. 네네. 직원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채용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직원 다 내부화할 거야. 그러면은 유튜브, 구글의 고정비는 엄청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외부 파트너로 생태계를 구축해서 자생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용 구조가 변동 비용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쉐어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9가지가 좀 여러분 지루할 수 있어요. 9가지까지 생각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지루할 수 있어요. 이제 듣는 분들도 어떻게 좀 공부 좀 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지루하셨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1번에서 5번 예. 이거 고객 세그먼트, 그다음에 가치 제한, 채널 예. 수익원, 고객 관계만 정리하면 고객이 누구이냐. 네. 그래서 그 고객에게 뭘 제공하고 네. 있냐. 그런데 그 제공하는 걸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고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핵심적으로 너 얼마 벌고 있는데 네. 뭐 6번, 7번, 8번, 9번 이어지는 거일 테고. 맞아요. 네. 예. 이 9가지를 딱 썰을 풀면 네. 비즈니스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여러분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 사이트에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양식이 있어요. 템플릿이 예.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업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것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심 있는 회사, 투자한 회사를 이 9가지 모델에 적용해서 순서대로 네. 한번 적어보시면은 파악이 잘 될 것이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보고 적을 거냐. 비즈니스 모델을 뭘 보고 적을 거냐. 그렇죠. 예. 사업보고서는. 사업보고서를 보고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보고서를. 제가 재작년에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네.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예요. 네.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고, 그렇게 많이 투자하진 않았는데 이 회사가 대체 고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뭐 콩고기 같은 거죠. 뭐 다 요즘에 워낙 많이 아니까. 근데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네네. 예. 근데 뭐 장기 투자하려고요. 환경을 위해서 투자했으니까. 비자바 장기 투자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뭐, 근데 왜냐면 이익이 안 나요.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를 여기서 2019년도에인가요? 상장을 했는데 네.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데. 그리고 되게 해외 주식 투자하면서 여기는 이제 신사업 괜찮잖아요. 너무나 수요가 많을 것이다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 아이템만 본 거예요. 저는. 사업 아이템, 그 대체유기라는. 네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여기에 고객은 누군가 보면은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 그렇죠. 또는 비건 분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결정적으로 저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키 리소스, 여기 핵심 자원, 기술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원료를 누군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아무리 자기들이 작은 데서 테스트를 했어도 이게 이 회사가 상장하고 많이 알려져서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이제부터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패티를 비욘드 미트 고기를 쓰겠다, 대체육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공급할 수 있냐? 없거든요. 나중에 찾아봤어. 나중에 여기에 애뉴얼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키 리스크에 원료 확보가 안 되고 있다. 그게 제약이 요인이다. 원료 확보가 왜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대체육을 줄 수 있는 또 식감이라든지 이거를 만족할 만한 그런 기술이 개발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가고 있고 생각보다는 매출이 더 안 올라오긴 해요. 그래도 미래 가치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020년, 이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상장하고서 매출이 쭉 올라갔는데 2020년과 2021년에 매출 차이가 크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대체 고기에. 그렇죠. 예, 그런데 캐파시티,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죠.
아직은 확충이 안 된 거죠. 그거를 본인들이 키 리스크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는 또 많이 됐기 때문에 고정비 투자가 돼서 영업이익은 아주 적자가 좀 심화되죠. 아직은 투자한 것만큼 매출이 회수가 되지 않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욘드 미트 보면서 그래도 뭐 많은 투자하진 않았지만 너무 보지 않고 투자했다. 본인의 흑역사를 이렇게. 흑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금 흐름이고요. 네.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캐펙스 투자 계속 설비 투자거든요. 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있어 보이려고 해외 사례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있어 보이지 않았나요? 네, 좋았습니다. 예. 국내로 옵시다. 국내로 가야죠, 이제.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국내니까. 그렇죠. 국내에서는 바로 여러분 오늘의 강의의 목적 중에 사업 보고서를 봐야 사업 된다. 보고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안 보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날 수 있다. 마이너스 나요. 네. 그래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가 이렇게 제가 열어놓긴 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한번 볼까요? 아, 좋습니다. 바로 또 보겠습니다. 사업 보고서 어디서 보는지 여전히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 전자공시 시스템, 전자공시 뭐 저는 뭐 즐겨찾기를 항상 해놨기 때문에 네. 해놨는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은 최근에 뭐 UI UX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아직 좀 잘 검색되면 좋은데 네. 아직도 좀 불편해요. 예, 기업이 직관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여기 공시 통합 검색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네. 예, 네, 워낙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네. 공시사항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여기 보니까 U자가 써 있는데 U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뜻이에요. 코자가 써 있으면 코스타. 코스타. 그 다음에 넥자가 써 있는 경우는 그 코넥스. 그 다음에 기자가 써 있으면은 기타 법인, 비상장 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도 공개가 돼요. 볼까요? 자, 비상장 회사 중에 이번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켓컬리. 네. 아직 비상장이에요. 공시가 심플하죠. 네. 심플합니다. 이거는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위주로 공개가 된 거고, 이제 상장을 하면은 상장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에 맞춰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상장사 위주로 먼저 볼게요. 네. 그럼 삼성전자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사업 보고서를 우리 보자 오늘 했는데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계신데 특히 임원분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면은 네. 한 주라도 사고 팔면은 공시를 합니다. 이것조차도 정보거든요. 그쵸. 정보고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정기 공시를 클릭, 검색 하면은 자, 이제 풀세트로 나왔는데 작년도 풀세트예요. 3월, 6월, 9월, 12월 네. 나왔고 삼성전자는 3월 8일 날 나왔고요. 일반적인 회사는 3월 15일 전에는 대부분 다 사업보고서가 나옵니다.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반기는 이제 6개월 동안 한 거고요. 이거는 목차가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자, 목차 먼저 본다.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를 보면 먼저 재무제표, 회계 이야기,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는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비즈니스 내역들을 쭉 가져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은 캠퍼스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순서가 이래요. 재무제표를 보고 난 다음에 네. 이사의 의견을 받는 거예요. 이사는 내부 사람. 그렇죠. 내부 사람 의견을 받은데 바로 이제 외부의 시선을 봐야죠. 봐야죠. 외부의 시선은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 그리고 나면은 이제 궁금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사회는 그럼 누구야? 이사회는 뭐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주주는 누구야? 임원은 누구야? 계열회사는 또 어떻게 돼 있어? 그리고 대주주는 어떻게 거래해?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쫙 나오죠? 네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 회사에 우발부채나 공시사항과 관련해서 이슈 있는 거. 우발부채 대표적인 게 소송 걸린 거. 이런 건 재무제표 나오지 않거든요. 네네. 예, 볼까요? 우발부채? 장 보니까 다수의 회사와 소송 분쟁 조사 중에 있다. 삼성전자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제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여기를 찾아보셔라. 이런 까지 안내까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채무 보증 내역, 보증이라고 해서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해외에 있는 계열사들이 본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그래서 보증을 쓰면서 채무 보증 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느끼셔야 되는 거는 먼저 비즈니스를 알고 네. 재무제표를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삼성전자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회사 개요부터. 네. 삼성전자 본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수원? 정답. 다 어디 뭐 서초 이런 데 많이 나서. 살았다. 수원. 네, 뭐또 기흥도 있고 평택도 있고 요즘에 화성도 있고 많으니까. 천안 그쪽 아산도 있고. 네. 네, 수원입니다. 수원이고 전화번호도 1114. 전화번호 좋네요. 누가 받으실까요? 근데 전화하면 궁금하네 갑자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회사가 너무 커요. 이 회사는. 네. 크니까 사업 부문입니다. 사업 부문이 나눠져 있어요. CIM, DS, 하만. 하만은 우리 하만 JBL, 하만 카돈, 스피커 거기 하는 회사 인수했죠. 인수했었죠. 2016년도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DS 부문. 예, 그리고 가전 쪽이다. 그러면 CE 부문, 모바일. 예, 모바일은 IM인데 최근에 CE 부분하고 IM 부분이 또 합쳐졌어요. 합쳐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1분기 보고서 보면은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써 있네. 2021년 12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게 합쳐져서 DX 부문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경계가 약간 모호했나 봐요. 이게 다 이제 연계가 되니까, 그렇죠. 예, 연계가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세트 쪽이다라고 불러서 세트와 이제 DS 반도체 뭐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내가 10분만 투자하면 삼성전자의 최근 정보를 얻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읽으시면 다른 데서 보지 마시고 최근에 어떻게 하냐, C 부분은 이렇다, 요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IM 부분은 이렇다, 그리고 DS 부분 반도체 나오고 있죠.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언급한 TSMC가 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만을 인수했는데 하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뭘 보라고 돼 있죠 여기? 사업의 내용을 봐라.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요. 저는 여러분 사업의 내용은요 꼭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번만 쫙 정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기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면 우리는 차이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숨을 좀 차는 이유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예요.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이게 세부 목차가 옆에 링크가 안 달려있는데 이번에 좀 이러면 하면 좀 그런데 금감원이 신경을 써주셔서 금감원 일을 좀 했다라고 표현하려다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세부 목차를 넣어주셨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예, 내가 회사 개요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목차를 보는 겁니다.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원재료다. 원재료. CE 부분은 원재료가 어디서 갖고 오는지, 거래처까지, 주요 매입처까지 나오고 있고, IM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데서랑 거래하고 있구나. 그럼 이런 데서 찾아보시고 하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워낙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이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이 보는 게 바로 여기예요. 얼마나 생산이 가능하냐. 제가 비욘드 미트에 투자하고 골머리 썩는 게 이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생산을 어떻게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기준, 2021년 기준에 이만큼 생산을 했다라는 거죠. 생산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그럼 가동률이 나옵니다. 가동률. 자, 이제 볼게요. 가동률을 보면은 C 부문 같은 경우는 영상기기, 뭐 TV 포함한 81% 공장이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된 건데, 그리고 IM 부문은 81.5네요. 81.5네요. 예전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아니고 한 2013년, 2014년도에 IM 부분 가동률이 93%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가동률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가동률이 좀 떨어져 있고. 근데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속상하지만 투자는 이미 돼 있는데 가동률이 떨어졌다.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정비는 규모의 경제 들어보셨잖아요. 회전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원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건 웬일이죠? 100%. DS 반도체는 사실 100%고요. 생산 라인이 쓰면 안 돼요. 또 계속 연속 공정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100% 가동한다는 거는 만들면 팔린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만들면 팔린다는 거고 수요는 항상 있는데 그러면은 DS 부분에 우리가 반도체 쪽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네요.
팔리는 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업황이다. 업황, 가격. 그다음에 이거를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경제에서 기본은 수요와 공급. 그러면 장기간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판매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만들면 팔리니까. 그래서 업황과 거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만 같은 경우는 인수를 했는데 지금 76.4%네요.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수업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투자하신 회사의 사업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 바로 여기 들어가서 세 번째 생산 설비 부분을 보고, 물론 이제 제조업에 한해서긴 하지만 가동률 정보를 보세요. 가동률 정보 보면은 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건데요. 또 하나, 여기 매출에 관한 사항도 이왕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 여기 C 부분, IM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매출 비중이 쭉 나가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부문 내 내부 거래를 제거했다. 또 내려가면은 부문 간 내부 거래를 제거했다. 이거 무슨 표현이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 회사가 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C 부분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 IM 부분에 우리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에 반도체 들어가죠. 그 반도체 하이닉스에서 사와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삼성에서 사가면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제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은 삼성 DS 부문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해 줄 때 그거는 부문 간 거래인 거죠. 근데 부문 간 거래는 자기들끼리 거래한 건데 외부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쟤들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거는 이 세모 표시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하고 공개된 게 작년 매출액 아까도 279조 원. 279조 원의 매출액이 나온 거고 실제 자기들끼리 부문 간 거래한 거는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왜 잡지 자기들끼리인데 성과평가 목적상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 재무회계라고 부르기보다는 관리회계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내부 관리. 부문 간과 내는 뭐가 다른가요? 이거는 부문 간은 이 DS 부문과 IM 부문 간의 거래고 DS 부문에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반도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DP 사업 부분에 또 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질문 드릴게요. 뭐 실적 나오고 매출 유형도 나오는데 지역별 매출도 나오고 판매 경로 쭉 나가는데,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요거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의 임직원 분들이 아이폰을 쓰면은 어때요? 이상한데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처가 애플이라면 어때요?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처가 애플이었어요. 그런데 거래처의 제품을 쓰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이상하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오늘 토요일 애매하죠. 이제 애매해졌죠. 2021년에 주요 매출처를 보니까 물론 이게 알파벳 순서예요. 매출액 순위는 아닌데 첫 번째가 애플이 보이죠. 베스트바이 보이고 쭉 나가는데 베스트바이는 우리나라 같으면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회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스마트폰이나 TV, 가전은 맞는데 애플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뭐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래처고 이 5개 매출처가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가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부는 애플, 아이폰을 뭐 본인들이 써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게 바로 DS 부문이 되겠죠. 그렇죠. 반도체 쪽. 예, 물론 갤럭시가 훨씬 구매가 하면 혜택이 좋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 보고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를 여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문 간의 그 매출 비중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가 지금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 사업의 개요를 가시면요. 이제 부문별로 사업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링크를 잘 타고 가셔야 돼요. 링크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사업 부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번 기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링크가 딱 되면 좋은데 링크가 안 돼 있네요. 뭐 우리가 안 돼 있다고 해도 안 돼 있으니까 가서 볼게요. 7번 기타 참고 사항 가겠습니다. 자, 가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환경적인 요소 내려가고 요거 볼게요. 이제 부문별 현황이 나와요. 부문별 현황이 나오고 C 부문
산업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업은 현재 이렇다. 역사도 나오네. 그 다음에 전체 산업, 국내, 네. 그리고 현재 CE 부문, TV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나오네. 네. 시장 점유율이 2020년 31.9에서 2021년 29.5%. 조금 떨어졌네요. 좀 속상하네요. 네.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IM 부분이 나옵니다. 휴대폰이 나오죠. 주력 제품 휴대폰 나오고 현재 어떻다 나오고 있고요. 쭉 내려가면 또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네요. 네. 올라갔죠.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DS 반도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맨날 들어도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읽고 쓸 수 있는 램, 네. 예,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롬 이렇게 구분된다. 여기 보시면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은 좀 올랐네. 볼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까지 가서 이거를 지나가면은 하만까지 지나가면은 지금 김 작가님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각 부문 간의 매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자산이 나오는데 네. 자산 대비 매출을 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얼마큼 자산이 투자가 됐는데 매출로 연결되고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보면은 CE 부문은 55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창이잖아요. 네, 이제 마무리 되길 희망하면서 보는데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수혜를 받은 몇 업종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TV를 많이 바꿨죠? 뭐 쉬운 얘기로. 그렇죠. 가전제품 많이 바꿨죠? 네. 예, 그래서 코비드 상황에서 매출이 올랐어요. 네. CE 부문이 올랐고요. IM 부분은 51기를 보면은 네. 107조인데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이제 되니까 99조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올랐네요. 네. 109조 원으로 올랐죠. 이거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변동성이 큽니다. 자, 매출이 64조 원, 72조 원, 94조 원 쭉 올랐죠? 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끌고 다니는 게 반도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DS 부문이지만 DP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1조 원, 30조 원, 또 31조 원. 네.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에요. 자,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72조 원에서 94조 원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18조 원에서 30조 원, 29조 원, 30조 원까지 또 올라가요. 이미 투자가 됐고 고정비 투자가 된 상태에서 매출이 올라가면 그게 이익으로 확 전환되는 거죠. 선행 투자가 많이 됐을 테니까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제 10조 원 정도 이제 올렸어요. 네. 10조 원 정도. 근데 이제 9조대로 떨어졌다가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졌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투자가 됐는데 매출 떨어지면은 수익성이 악화되거든요. 고정비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매출을 올렸죠. 그러면서 이익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것을 역시 사업 보고서에 네.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나서 드디어 봐야 되는 게 재무제표인 거예요. 이걸 하나도 안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본다?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물론 이제 요약한 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요약한 건 저는 잘 안 보거든요. 풀로 봐야죠, 풀로.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 네. 두 번째는 그냥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연결 재무제표는 삼성전자와 자회사라고 보통 부르는 종속기업을 합친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똑같이 생겼는데 삼성전자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네. 근데 김 작가님 잘 보세요. 연결 재무제표랑 그냥 재무제표 중에 연결 재무제표가 먼저 나오죠. 네. 이게 주 재무제표예요. 실적 발표될 때는 연결 재무제표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 재무제표를 종속기업이랑 합쳤다고 했는데 그럼 종속기업이 어느 회사냐? 안 보고 왔어요, 우리가. 그럼 또 놓친 거예요. 어디서 봤어야 되냐면은 회사 개요의 첫 번째. 이거 안 보고 왔어요, 우리가. 내려갈게요. 아까 주소까지만 봤잖아요. 네.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까지 봤죠. 우리가 부문은 어디 있다. 내려가면은 종속회사가 나옵니다. 몇 개 정도 되냐? 네. 228개사가 합쳐진 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삼성전자에 네. 228개사가 합쳐졌어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링크 타가면 돼요. 눌러볼까요? 네네. 네, 이런 회사들.
갑자기 후회되지 않으시나요? 너무 많죠. 해외 이제 자회사들 쭉 있고 국내에는 대표적인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예. 쭉 내려가면은 이제 회사들이 나오죠. 이 회사들이 합쳐진 게 연결 재무제표이고요. 제가 하나 더 바로 연결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우리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하고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재무정보 볼 수도 있어요. 네. 종목 분석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재무제표를 요약해 놓은 파이낸셜 서머리가 있습니다. 네. 예, 있죠? 자, 여기 보면 2021년 매출액 이게 억 단위거든요. 네. 그러면 279조 원. 네. 아까 봤는데 아까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279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을 수 있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네요. IFRS 연결. 네.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국제 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다 오픈이 되고 있다. 이게 더 경제적인 우리가 실제 거래, 자기들끼리 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걸 다 조정을 하거든요. 이게 보여주기 좋다라고 해서 공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또 자료로 조금 더 가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사업 보고서는 정형화된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회사, 3회사 정도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목차에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젠 구조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보셔야 되는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개요를 보고 삼성전자 우리가 알 것 같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공부할 게 많았잖아요. 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사업의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내용은 보실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회사 공부를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보면서 9가지 어떤 고객을, 어떤 밸류를 주고 있고, 어떤 채널, 어떤 관계를 맺고, 네. 어떤 리소스를 가져가고, 어떤 자원이 있냐 도대체 위해서. 그리고 어떤 활동하고 있냐, 파트너 누구냐, 원가 구조는 어떤가.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는 어떻게 판단,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감사 의견은 어때? 이런 부분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임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잠깐 볼게요. 네. 예. 자, 삼성전자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건 중독성 있는 사이트예요. 진짜 저는 전장홍 씨 사이트가 넷플릭스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밤마다 들어가요. 저는. 직업 얘기다. 예, 밤마다 들어가서 너무 재밌는 게 딴 것보다 네. 연봉. 남의 연봉 보는 게 좀 그렇게 재밌어요. 일단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사회 의견도 있고요. 네. 이사회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좀 정형화되게 쓰긴 합니다. 네. 예, 정형화되게 쓰긴 해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감사 의견이 또 있는데 외부 감사인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적정 의견을 받았죠. 적정 의견을 받았고요. 여기 보면은 3일 회계법인에서 안진 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몇십 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요.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건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이게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계약하면은 몇 년 동안은 못 바꿔요 또. 그리고 오래 하면은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배정을 한다. 원래는 자유롭게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법인이 바뀌는 것도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적정 의견이 나왔고 적정 의견이라는 것은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이 돼서 공표가 됐다라는 거고 강조사항도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강조사항도. 네. 이제 강조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는 이슈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강조사항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 망할 것 같아 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라 적혀 있나요? 계속 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이 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대놓고 망조가 들렸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계속 기업 계속 안 갈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거 회계적으로 보면은 계속 가지 않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은 또 뒤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부 통제가 안 좋은 회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번에 횡령 사건이 있는 회사들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감사 의견조차도 적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적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적정이 나온다는 거는 횡령했으면 횡령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적정이 나와요. 맞아, 이 사업 예. 보고서가 정확하게 맞게 썼으면 다 적정이 나오는 적정이 거죠.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나올 때 나머지 감사 의견은 여기 있는 거 적정 말고 또 뭐가 있죠? 총 4가지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적정, 그 다음에 한정 의견이라고 한정 의견. 한정 의견은 일부가 좀 잘못된 건데 그 다음에 부적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이 최악이겠네. 의견 거절은 바로 상장 폐지. 예. 의견 거절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쳐볼게요. 의견 거절,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사유 중에 의견 거절이 있어요. 네. 예. 보면 뉴스에 나오죠. 뉴스를 보면은 쌍용차가 어이구 큰일 났네. 감사 의견을 거절당해서 상장 폐지 위기다. 큰일이네요 지금. 지금 인수합병도 무산된 사항인데 좀 큰일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지금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도 상폐 위기인데 감사 의견이 여기 있네. 여기 보이시나요? 계속 기업 존속 용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이다.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의견 거절 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삼성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이런 걸 보겠다라는 내용이 외부 감사 의견이 나오고요. 네. 심지어 감사 피가 얼마인지도 나와요. 감사 보수 얼마인지. 감사 보수 84억, 79억. 근데 워낙 많이 투입이 돼요. 이 삼성전자는 워낙 크니까. 근데 좀 내려갔네. 자, 그리고 이사회도 있고 주주는 누구신가인데 작년에 그것도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상속이 됩니다. 예, 상속이 돼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상속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적요란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누구냐? 임원이 누구냐? 네. 저는 미팅 나가기 전에 꼭 보는 거죠. 예, 사보고서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임원은 누구시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몇 년생이시고 주식은 몇 주 갖고 있냐? 저는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가 미팅 가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미팅을 해요. 그분이 제일 힘이 세니까. 당연히 예, 그렇죠. 여기 임원분들이 삼성전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님도 나오시고 너무 많아. 눈이 아프시죠? 네.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직원분들도 나와요. 근데 직원분들도 이름 좀 써주시지. 다 숫자로 표현해 놔가지고. 일하는 분이 수만 명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도 11만 명 안 되긴 하겠네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평균 근속 연수 나오고요. 그리고 1년 평균 급여액이 여기 1억 4,400만 원. 뉴스에 나오죠. 어떤 회사의 평균 급여액이 얼마다. 순위별로 나오는 게 이걸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게다가 임원분들 중에 등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의 급여가 7억 9천. 놀라진 않으시죠? 김 작가님 원래 저는 7억 9천? 어떻게 입사?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공시된 거니까 네. 이름 나오시는 성함 나오시는 분들의 연봉도 여기 있어요. 86억, 103억, 118억. 근데 이게 또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이 포함된 와, 계산 내역까지도 여기 나와요. 118억. 예, 나오죠.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재밌지 않나요? 남의 연봉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예,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보면 네. 도대체 무슨 정보를 보겠어요. 네. 예. 그 최근에는 이제 기사 쓰시는 기자님들도 네. 이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 재무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네. 자세히 봤는데 우리가 회계사님한테 이제 이런 교육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전망은 회계사님이 봤을 때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올해 뭐 하반기. 저는 네. 뭐 항상 주장하는 건데 네.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재 가치로 따졌을 때도 제가 뭐 나름대로 봤을 때도 네. 그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캐패시티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시가총액 400조 대에서 유지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지금이 오히려 세일 기간 아닌가.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한데 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다. 너무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구조대 보내는 거냐 지금 80층에 90층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회사가
글로벌로 봤을 때 상대 가치 평가를 해보면은 네. 예, 시총은 훨씬 높아야 됩니다. 음. 예, 훨씬 높아야 돼요. 내재 가치 측면, 상대 가치 측면 시총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그 평가를 네.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네. 그게 향후 미래에 과연 그러면 그렇게 쉽게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걸 다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네. 어쨌든 그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았는데 쉽게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예. 이런 그래서- 의견을 하면. 그 저는 기업은 항상 이벤트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삼성전자를 제가 내부에서 네. 뭐 직원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보는 입장이지만 관련해서 업무를 할 때도 있거든요. 강연도 많이 가시죠.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고 가보면은 스타트업 정신, 그 다음에 직급을 없앴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M&A, 적극적인 M&A, 그러니까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일을 많이 이벤트를 벌이고 있어요. 네. 전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매출 전망이라든지 영업이익 전망은 사상 최대를 다시 기록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프라이스 가격이잖아요. 네. 그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낮게 지금은 나와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좋은 가격대에 있는 걸 수도 있다. 사기 좋은 가격대뿐만 아니라 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 네. 예, 더 매력 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는 잠깐 내려두고 또 뭐 다른 준비한 이야기 있을까요? 있죠. 네. 뭔가요? 날씨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좀 운동해야겠다. 그렇죠. 예,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그래서 운동하면은 장비부터 그렇죠. 장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국인은 장비빨. 네, 장비. 그러면 나이키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 보고서잖아요. 네. 애니얼 리포트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애니얼 리포트를 보니까요. 네. 전 작년에 너무 안 좋을 거다. 코로나 때 뭐 누가 옷 이렇게 하고 그쵸, 그러겠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 등산도 가고 이제 트렌드가 또 바뀌어가지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회사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을 봤거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애니얼 리포트에 앞에 포함된 경영자가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이거 경영자 서한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네. 나이키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레비뉴 퍼포먼스가 물론 2020년은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성장하다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훨씬 더 높게 그 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익이잖아. 이익. 그렇죠. 이익인데 여기 보시는 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EPS, earnings per share.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주당 순이익. 예, 주당 순이익이니까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네. 결국 이익 지표인데요. 이익 지표가 최근 5년간 최대치였어요. 예,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3.56. 그리고 여기는 Return on Invest Capital. 그러니까 ROIC라고 부르는데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나 리턴을 올렸는지 이익을 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48.8%예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대한 평가도 우리 미국의 S&P 500 평균 성장 5년간 성장률이 121%인데 네. 나이키는 162%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수치들 좋아요.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이런 수치들이 올라갔구나. 네. 뭐 시장에서도 평가를 받았구나인데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는 투자 수익률, 회사가 자기네들이 설비 투자한 거 대비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 따른 것도 높아졌어요. 네. 그 말은 매출도 높아졌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아,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전환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속화가 됐어요. 원래 나이키 매장 가도 뭐 자꾸 찍으라고 하고 뭐 QR 찍으라고 데이터하고 온라인으로 시켜도 돼요 뭐 그러고 하는 게 전환이 된 거죠. 예,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제품을 낼 거고 이런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느 회사냐면은 바로 룰루레몬. 룰루레몬 아시죠? 네, 알죠. 룰루레몬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요가복인데 네. 상당히 비싸요. 근데 룰루레몬도 정확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요가를 못 하니까. 그런데 공격적으로 M&A를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힘들 때 네. 빠르게 선택한 회사가 처음으로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미러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미러. 이 기사를 보면은 6월 30일, 2020년 6월 30일 기사인데요. 창사 22년 만에 처음으로 인수했고요. 룰루레몬이 캐나다 회사더라고요. 예, 캐나다 회사고 상당히 그 매출도 올라갔고 우리나라에도 뭐 청담이라든지 이런 데 있더라고요. 매장이. 그런데 이 회사가 인수한 미러라는 회사는 홈 트레이닝을 하는 회사입니다. 홈 트레이닝 하는 회사예요.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미러, 거울. 네. 예, 거울을 보면서 여기서 트레이닝 받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공유도 할 수 있겠죠. 옷은 뭐 입어야겠어? 룰루레몬은 입어야겠죠. 집에서도. 집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하는 게 아니라 룰루레몬 입어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쌓이기 시작하겠죠. 네. 예, 그리고 또 팝업이 뜨겠죠. 네. 신상품에 대한. 그럼 바로 연결하면은 집으로 오겠죠. 예, 이런 게 하나의 툴이 됐고 이게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던 전통적인 비즈니스가 나이키도 마찬가지 룰루레몬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 IT 기업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적극적으로 또 인수도 했고 그러면은 가능해지는 게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는 D2C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갖다 줄 수 있죠. 그러면 중간 딜러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중간 딜러들이 없어지면 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그게 숫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당연히 기업 가치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전에 공부한 걸로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기업의 가치로도 연결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룰루레몬의 네.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보는 방법은 전자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봐도 되고 네.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봐도 되지만 우리 편하게 야후 파이낸스에 가서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일단 회사의 주가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네. 뭐 1년 동안의 변동성도 있고요. 5년으로 볼게요. 5년으로 보면은 이제 상당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가졌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재무 정보를 보기 전에 프로필도 한번 볼게요. 기업의 프로필 보겠습니다. 여기 맥도날드씨가 있네요. 왠지 여성분이 CEO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맥도날드 되게 잘생긴 맥도날드씨가 CEO고요. 72년생이시고 이런 게 공개가 되고 있죠.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10K 사업 보고서죠. 사업보고서. 예, 사업 보고서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AK 같은 경우에는 수시 공시라고 해서 중요 이벤트들을 계속 공시하는 거예요. 예, 이왕 나왔으니까 살짝만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부터 나오죠.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냐, 그 다음에 우리 프로덕트가 어떤 거냐 나오고 있고요. 오, 여기 내용 나오네. 여기 내용 나오는데 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봤을 때 네. 2020년에 매출 정보가 그 2021년 매출 정보 나오죠? 네. 여기 보면은 그 스토어에서 판매된 게 이제 45%, 여기 38%, 45%고 그다음에 D2C가 네. D2C 영역이 여기 44%고 52%인데 이게 좀 줄어든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코로나가 상황이 미국에서 또는 북미에서 풀리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20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D2C 비중이 그때는 10%, 20%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 늘어난 거고요. 이렇게 여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느 국가에서 많이 스토어라든지 이런 게 있냐인데 미국이 단연 많네요. 예,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한국은 한국도 있네. 한국도 있죠. 한국도 매장이 12개 많이 늘었네요. 7개에서 12개. 자, 재무 정보 이제 볼게요. 이렇게 기업 정보를 봤으면 재무 정보 보는데요. 매출액이 코로나 있기 전에 매출액이 이게 $1,000 기준이거든요. 이게 32억 달러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2022년 1월 30일이 결산일이에요. 이게 결산일이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매출이 2배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선입견상으로는 요가를 못할 텐데 모이지도 못할 텐데 근데 매출이 2배가 됐어요. 그리고 매출이 2배가 되고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이 증가되고 좋아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D2C를 하잖아요. 다이렉트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떼일까요? 안 떼일까요? 안 되겠죠. 안 떼이죠. 다이렉트로 소비자랑 직접 직거래했는데 네네네. 근데 중간에 유통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떼이는 걸 떠나서 돈 받는 시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늦어지겠죠. 네네. 그럼 같은 매출을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D2C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연결해 보면은 제가 룰루레몬 회사를 보여드렸지만은 네.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비즈니스를 애뉴얼 리포트 사업보고서에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재무적인 걸로 연결을 해서 기업의 가치까지도 보셔야 된다. 이게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예요. 우리가 물론 가치 평가는 어떤 로직의 뭐 모델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시장 가치랑 판단해 봤을 때 네. 아니, 너무 고평가야 지금 비싸. 그러면은 투자하시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예.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성장 가능성도 있고 시장도 커지고 실적도 나오는 것 같아 미래에. 네. 예, 그러면은 과감하게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지금 나이키랑 룰루레몬 네. 우리한테 이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전에 또 사실 공부도 좀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럼 나이키와 룰루레몬 회계사님 투자하실 거예요? 저는 투자를 했어요. 아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에서만 했습니다. 왜요? 저는 나이키에 투자를 했어요. 오. 나이키가 최근에 그 NFT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나이키 콜라보가 너무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 데이터가 있고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룰루레몬도 좋습니다. 네. 좋고 그렇게 인수도 잘했고 한데 제가 사실 요가는 잘 몰라서 제가 더 관심 있는 또 운동화 좋아하니까 네. 예, 나이키에 투자를 했어요. 나이키가 앞으로 성장하는 게 네. 이제는 그동안의 나이키는 운동용품을 만드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걸로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는데 그 회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컨텐츠 회사 그리고 무형 자산을 어떻게 콜라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거 핵심이었는데 네. 그렇게 전환되면 기업의 가치는 지금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라든지 네. 디즈니라든지 네. 이런 데가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와 저는 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나이키를 너무 높게 봤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나이키는 여기로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D2C, 네. 그 다음에 디지털 네. 전환을 빨리 했어요. 예, 빨리 했기 때문에 저는 더 기대감이 있어서 이 회사의 무형 자산에 전 투자했다. 무형자산. 예. 그리고 앞으로의 이 무형 자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그런 요소들의 거리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린 나이키를 네. 그냥 운동용품 파는 회사로 생각하는데 이제 좀 다른 회사로 또 변신을 좀 도하고 있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애플워치가 있잖아요. 거기 나이키 앱이 들어가 있어서 운동하면은 다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데이터 되잖아요. 네. 나이키에서 애플워치 디바이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데이터가 있고 IT적으로 바뀌면은 네. 회사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데 나이키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 읽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특히 이런 걸 잘 보면 저평가된 기업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좀 뭘 보면 될까요? 예. 그 저평가된 기업은 네. 기본적으로 회사를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저평가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봐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봐야 돼. 좀 넓게 본다라는 거는 산업을 먼저 좀 타겟팅을 하시고요. 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좁게 그 산업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를 네. 보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 네. 활성화될 거다. 그렇죠. 예, 그게 누구나 지금 뉴스에서 듣고 지금 서울시부터 다 있잖아요. 그럼 재건축에 들어가려면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들이 또 중요하지만 거푸집이 중요합니다. 거푸집. 그럼 거푸집에 들어가는 재료를 생산하는 상장사들이 있어요. 네. 그 회사들 그동안은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도 저평가돼 있을걸요? 근데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재건축이 많아질 거야. 경기가 그 건설 경기 활성화될 거야. 네. 그럼 필요한 건 바로 여기야. 그럼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 중에 상장사는 어딜까를 보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역량을 봐야겠죠. 이제 회사 역량, 기술이 있냐,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거를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캐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는지. 를 파악하면은 저평가된 회사를 보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관점은 현금 많은 회사들이 네.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네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올해 또 유행할 단어가 그 CVC입니다. CVC는 법인의 보통 회사의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인데 이제 CVC와 관련된 것도 이제 이번 정권, 새로 하는 정권에서 활성화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이젠 내가 다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는 벤처 캐피탈처럼. 그럼 벤처 캐피탈처럼 투자를 했으면은 자본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기네 비즈니스랑 뭐 하려고 하겠어요? 붙이겠죠. 이거를 잘하는 회사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에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건설 측면에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으로 조금 네.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함께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네. 사실 정말 좋은 회사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오히려 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있죠. 이 주식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이거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네. 왜 이럴까 이런 게 의문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면서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오르고 매출액이 오르는 회사를 투자할 때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인데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출액이 올라도 기업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출액이 과거의 매출액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공개된 거는 과거의 매출액이죠. 네. 그 말은 이 매출액은 현재에 이 정도 나왔어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보통 이야기는 업사이드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게 한계가 느껴지면 가치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네. 증가할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좀 거꾸라질 것 같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이 지금 크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 안에서는 플레이어가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가 높겠죠.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가보면은 네. 결국은 매출 영업이익이 있어요. 네. 매출 영업이익이 아주 중요한 지표고 그렇죠. 과거 정보를 통해서 실적을 보는 건데 그럼 이 실적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이거를 통해서 미래의 매출과 미래의 영업이익을 우리는 추정을 해야죠. 그 추세를 가지고. 그러려면은 이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을 봐야 되고 그 산업의 이 회사의 그동안의 추세가 과연 이뤄질 거인지에 대한 변동성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 변동성이 곧 리스크거든요. 리스크를 보고 이게 아니야 확실해 이거는 올라갈 산업이야 그리고 역량이 있어 추세도 이래 기업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높아요. 영업이익도 높아요. 그런데 사양 산업이야 가치가 낮겠죠. 할리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이익이 2년 전만 해도 높았거든요. 네네. 매출도 뭐 어느 정도 컸고 이익도 높았고 현금 흐름도 좋았는데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낮죠. 왜 그렇겠어요? 할리데이비슨은 누구나 타진 않거든요. 예, 근데 전기차는 누구나 타려고 또는 무인차 수요는 무궁무진하게 업사이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영업이익이 높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꼭 좋으냐는 보장은 없어요. 처음 회계 공부를 하시거나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요인인데 이익, 매출 잡는 것과 이익 잡는 거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건설회사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 하면은 계약상의 매출과 이익을 잡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돈을 회수하고 하는 건 또 별도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가치가 높은 회사예요.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치로 미국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 가치가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쿠팡이 영업 손실 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가치는 높아요. 왜요? 현금 흐름이 좋아요. 쿠팡에서 외상으로 거래해 보셨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아예 불가능하죠. 네네. 쿠팡은 돈을 즉시 받습니다. 심지어 먼저 받습니다. 그렇죠. 회원들한테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쿠팡은 재고를 빠르게 유통시켜요. 재고를 오래 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쿠팡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셀러죠. 셀러분들한테 돈을 빨리 주지도 않아요. 늦게 줍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줘요. 받을 건 빨리 줄 건 늦게 줍니다. 현금이 좋겠네. 근데 이게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네.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현금 흐름. 정리를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요. 네. 미래의 현금 흐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정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미래 정보를 보는데 이게 확실하냐, 위험하진 않아?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로 거시적인 요소들, 시장과 관련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채널을 열어놓고 안테나를 세워놓고 보셔야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 외에도 현금 흐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 규모가 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과거의 그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에도 그 추세가 과연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를 네. 확인해야 된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대중 회계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